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누가 계시냐면요. 금융천재. 금융천재가 옆에 계십니다. 오건영 부장님. 부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한 4월달에 한번 찍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저희가 이제 일정이 뭐 안 맞아가지고 못 찍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다니까 참 이게 감개무량합니다. 이 오건영 부부장님처럼 훌륭한 분을 제 채널에도 모실 수 있다니, 야, 이게 진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책이잖아요.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의 저자이시면서 또 우리나라의 금융 천재로 잘 알려져 있는 오건영 부부장님. 너무 뛰어서 그러면 좀 빼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좀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놀리려고. 너무 세요. 아니 근데 부장님이랑 지금 한 두어 번, 세 번 만났나? 근데 이제 되게 그래도 편안하게, 워낙 친근하시고 또 이렇게 또 대중하게도 잘 다가오시지만 저랑도 얘기할 때도 또 얘기도 재미있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되게 좀 친한 느낌 들어서 오늘은 또 제 채널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좀 더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좀 더 까부는 걸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컨셉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고요.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널 저 사실 되게 나오고 싶었고요. 근데 4월 달에 사실은 저는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효석 위원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 다 약속 다 잡아놓고 있다가 맞아. 이제 뻥했어요. 근데 이제 안 불러주시나 싶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한번 말했다. 그리고 이제 금융천재라는 표현 이제 써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해명을 하고 시작할게. 이게 과장 광고예요. 과장 광고.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책에서 첫 줄을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채널에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옆에 이제 앉아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효석 팀장님 같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팀장님을 예전부터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일단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바텀업하고 탑다운이 다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되게 밸런스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효석 팀장님 같은 경우 이게 다 양쪽을 이제 되게 밸런스 있게 보세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쓰시면 저도 항상 사실 제가 이제 바텀업을 워낙에 모르니까 바텀업 쪽은 사실은 다 빼고 이제 탑다운 쪽은 꼭 읽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되게 뷰에서 용기 있는 뷰가 많이, 용기 있다라는 게 표현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무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뷰를 클리어하게 던지시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 아닌가 좀 싶어서 되게 용감하고 용기 있는 이제 그런 뷰가 저는 되게 뚜렷해서 항상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 또 채널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여기 써지는 거 아니에요? 써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채널에 한번 나왔을 때 그 기회 빌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기회가 돼서 좀 이렇게 길게 넋두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금융 천재라고 이제 물론 반대하시고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재라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지 않나. 저는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되게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얘기하면 알겠지만 매크로 얘기 재미없잖아요. 누가 옛날에 그렇게 매크로를 봤습니까?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의 저변을 넓혀줬다는 거에서 오건영 부부장님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오건영 부부장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패드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무슨 뭐 버냉키가 누군지 뭐 이거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 대부분. 근데 이제 부장님이 막 재밌게 막 까불고, 제가 누구 이제 그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 저랑 이제 꽁트가 너무 오건영 부부장님 훨씬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어쨌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꽁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되게, 저도 해보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는 게 쉽잖아.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더 이렇게 내려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내가 아는 수준은 요만큼 조금씩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더 힘들어. 근데 보면은 부장님은 선 페이스북에 쓸 때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항상 이거 또 설명해줘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얘기다.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위치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내려올 때 에너지가 확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부장님이랑 저랑 만약에 둘이서 얘기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 뭐 천재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띄워주는 건 이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책도 이제 책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책 소개 저희 한번 그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벌써 세 번째 책이에요. 첫 책에서는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3권이었는데 첫 번째 책은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고 해서요. 첫 책은 제 생각에 제목이 항상 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효석 팀장님 첫 책 나왔을 때 제목 보고서 사실은 제 첫 번째 책 성경을 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이게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책 쓰실 때는 짧아지실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저도 첫 책 쓸 때는 되게 많은 내용을 제목에 담고 싶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게 201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럼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앞으로 3년의 미래면은 그 미래 잘 맡고 있나요? 내년까지? 큰일 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릴 게 첫 책에서는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근데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다룰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린 이후에 회복했다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방점을 거기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위기의 위기의 항상 중심에서 모든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회복을 했었던 그 과정들까지 이제 같이 다뤄봤었던 겁니다. 첫 책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책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들었냐면 팔랑귀라서 어떤 말씀 들었냐면 아니 이게 너무 이게 큰 틀에서만 역사를 얘기하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저도 그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자산을 포커스를 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뎁스 있게 들어가보자 해서 두 번째 책은 이제 부의 대이동인데 거기서는 금하고 달러라는 걸 썼고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했고 그 두 가지 자산은 예를 들어서 위기를 대비할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을 때 꼭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이 부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또 이제 너무 또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들었던 게 매크로는 투자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어항에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항에 있으면 물고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어항 속에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물고기를 보는 거죠. 겁나 예쁘게 생겼고 겁나 튼튼해요. 그런데 다른 물고기를 압도하죠. 그래서 저도 아마존을 좋아하고 모두가 아마존을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항이 깨지면 모든 물고기가 차별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3월에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매크로에 대한 경제 환경이라는 거는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꼭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요즘처럼 매크로 환경이 변할 때 저는 이제 그 이효성 위원님이 이제 그 글에도 이제 쓰시지만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매크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차원의 환경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갖다가 좀 고민해봤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4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라는 2가지 메이저 매크로 팩터를 가지고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2개, 성장 2개니까 4개의 4분면이 나오죠. 이 4분면에서 어떤 자산이 좋을지를 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에서 헤어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고성장 고물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아주 낙관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첫 책은 굉장히 큰 틀에서의 역사, 두 번째 책은 굉장히 디테일한 틀에서의 달러와 금이라는 자산, 이번에는 매크로와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세 책을 갖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정반합. 그래서 앞에 두 책은 몰라도 이 책은 꼭 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또 마케팅이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어항이 깨질 줄 어떻게 하냐? 어항이 깨질 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거 아마존만 보고 있냐? 어항이 깨지는 얘기는 첫 책에 담겨있고요. 어쨌든 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거는 위기를 얘기할 때 위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전 와닿는 게 회복에 방점을 둬야 된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세울 때 위기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위기에 대비하는 거죠.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위기에 준비는 하되, 위기가 왔을 때 탁 그때 투자 포기해버리지 말고, 지금도 사실 내일 당장 위기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투자 포기해보면 안 되고, 그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 이런 걸 하려면 위기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금과 달러 너무 흥미로운 얘기고, V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성장과 저물가, 그러니까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4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긍정적인 이제 희망을 반영한 거는 고성장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관심이 가거나 내지는 얘 눈에 밟힌다, 이게 뭔지 그거부터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좀 전제를 깔고 갈게, 고성장 고물가라고 해서 뭐 20%씩 성장 나오고 맞아요. 물가 10% 오르고, 성장이 고성장은 뭐고 저성장은 뭔지, 고물가는 뭐고 저물가는 뭔지부터 좀. 사실 이게 데피니션이 참 이렇게 숫자적으로 데피니션 하는 건 어려운데요. 이렇게 해보죠. 저는 유노멀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유노멀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3년도에 은행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입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가 5% 정도 됐어요.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친 저금리라고 했어요. 5%를. 지금 5%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고금리라는 단어로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 이제 광고를 봤는데 2.2% 적금, 고금리 적금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년의 터울을 두고서 저금리가, 그때 당시에는 미친 저금리가 지금 미친 울트라 고금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멀하다는 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 고물가라고 했었을 때 과거의 그 틀을 바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한 레벨업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관점에서 좀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이제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기준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지금보다 높냐, 물가가 높냐, 아니면은 지금보다 물가가 더 낮으면 저물가가 되는 거고, 더욱더 낮은 저물가가 되는 거죠. 쉽지 않네. 지금보다 저물가 되기 어렵고 지금보다 저성장 되기가 어렵지.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저성장 저물가의 레벨에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겠죠. 저는 좀 고민을 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저는 고성장 고물가로 간다. 지금 이제 효석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는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여기로 갈 때 과연 어떤 암초가 도사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암초가 저는 투자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낙관론자다 보니까 되게 조바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목발을 이제 깁스를 하고 다니다 보면 빨리 깁스를 풀고 싶어요. 그리고 그 깁스를 푸는 날이 이제 의사가 얘기합니다. 2달 걸려요. 그러면 6주 정도는 되겠지. 의사들이 좀 오반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인 편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좀 빠르게 실물 경기가 돌아서는 걸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워낙에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2009년도, 2010년도만 해도요. 미국 금리 인상은 2011년도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2차례 미국 금리 인상 예상이 됐었어요. 2009년 말에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는 2011년, 12년 지나면 금융위기 3년 후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회복 경기로 이제 돌아서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근데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실물 경기가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면 바로 부양책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들으면 다들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테이퍼링이 나온 그 역사를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 FMC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근데 이거 FMC 뭐 전망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FMC로 빠져들면은 좀 얘기가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FMC 잠깐 갔다 올까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죠. 6월달 FMC 넘어가서 그냥 갑시다 그냥 FMC로. 왜냐면 우리가 좀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약간의 자랑을 하면은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둘이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쫙 하면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빠르게 한번 6월 FMC 회의 주목해서 보셨던 점이나 저도 이번 회의 보면서 어렵다. 어렵죠. 이거 예전하고 이게 달라요. 달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FOMC 회의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S&P도 사상 최고치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FOMC 회의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4월, 5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물가에 대해서는 사뿐하게 쌩을 까주면서 4월, 5월, 9월 고용이 부진하다라는 걸 딱 보면서 이제 페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정말 뜬금없는 뜬금포를 2차례나 금리 인상이라는 뜬금포를 엉뚱한 타이밍에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겁을 내지 않거든요. 뭐냐면 페이크네. 이제 이걸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어차피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FOMC 전날에 보기 좋게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게 페드에게는 무언가 상징적인 부담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이 이거 나 무시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작용이 나왔으면 반작용이 나와줘야죠. 그러면 한 레벨 더 겁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레벨 더 겁을 준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살짝 액션을 가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액션을 가미하냐면 시장에게 무언가 때리면 되게 위험하니까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겁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찜찜함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한 3주 전쯤에 아마 이제 위원님도 아마 다루셨을 거예요. 회사채 매도라는 발표를 해요. 저는 이거 되게 깜짝 놀란 게 아니 가만 놔두면 없어지는 걸 왜 매도해? 이거 만기까지 가져가면 1, 2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다 컨센서스가 쟤는 140억밖에 안 되고 다 무시 때리고 있으니까 쟤는 2, 3주 후면은 끝나겠네. 아니 2, 3주가 아니라 1, 2년 지나면 알아서 연준에서 지워지는 건데 갑자기 얘가 아무런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쟤를 매도하겠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지워버리고 싶은 거지. 이런 이상한 게 여기 있어 자산에. 그런 포인트 지워버리고 싶어. 그렇죠. 이런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갑자기.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시장에서는 딱 그 뉴스를 듣자마자 이런 다음에 어차피 회사채 시장이 1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인데 그 중에 14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하면서도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걸 지금 하지? 그리고 왜 굳이 팔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그런 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찜찜함을 주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점도표를 땡겨버렸잖아요. 맞아요. 점도표를 땡겨버린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도표를 확 땡겨오면서 점도표라는 게 사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5년 12월 달에 한번 제대로 속은 적이 있어요. 시장 전체가. 2012년 12월에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때 페드가 연준이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점도표에 2016년에는 4번 인상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2017년 말에는 3.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좌절했죠. 근데 실제 2016년 4번 인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한 번 인상이에요. 마지막에 그것도 겨우. 그건 쟤네 자존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점도표라는 게
확실한 어떤 프로젝션을 담은 건 아닌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그렇죠.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도표가 확 당겨오잖아요. 점도표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심리적으로 겁을 주죠. 그렇죠.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크게 겁을 줬을 수도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얼마나 겁이 난 본인도 이제 걱정이 됐는지 딱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는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찍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 마치 네, 그렇죠. 옐런이 금리 얘기하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막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설명드린 건 이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FOMC 전날 그날 저희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부부장님 설명할 때 이거 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말 안 들으면 애가 말 안 들으면 소리가 계속 커지고 야 막 공부해 막 이런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런 게 비슷한 개념이고 되게 비슷한 설명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시장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죠. 니네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 언제까지? 니네 정신 차릴 때까지. 이거 계속 언제까지 투기하고 있을래? 이거 지금 가격 올라가가지고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구리 가격 언제까지 올릴 거야? 목재 가격 언제까지 올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닐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딸한테 막 엄마가 막 화냈다가 욕을 한 거지. 나도 뭐 아이고 미안해. 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딸이 이제 조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찜찜함으로 회사채를 던지고 점도표를 땡겨오면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을 되게 확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틀 전에 블라드가 얘기한 거잖아요.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블라드 총재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원님 저 여기 언제 한번 봐요? 이거 하고 위원님 저희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언제 시간 돼요? 이거 하고 다르죠. 이거 뭐 언제 보겠어? 이런 느낌이었다가 진짜 보나?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얘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하고 테이퍼링 중에서 MBS를 먼저 매각할지를 논의해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FOMC 때 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블러드가 이 표현을 쓰게 돼요. 테이퍼링 중에서 MBS 표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인데 참 이게 이 사람도 마음을 이게 블러드를 제가 뒷조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블러드 이게 저는 이분이 이제 저기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왕비둘기라고 나오는데 왕비둘기가 이제 전화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매파적인 표현을 하면 오늘 케플란도 얘기를 하는데 케플란이 그런 얘기하면은 시장은 뭐 저 사람 할 얘기 하는 거네 이런 건데 왕비둘기가 전향하니까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블러드가 이제 비둘기가 된 이유가 18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할 때 금리 인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고 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한 다음에 더 인하하지 않으려고 할 때 더 인하해야 돼 이런 얘기했고 작년에 돈 계속 풀어야 되고 뭐 양적 완화를 포기하는 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킹 오브 너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요렇게 된 건데 사실 저는 블러드가 비둘기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한 게 제가 알던 블러드는 되게 매파적인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5년도에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빨리 인상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5년도 말에는 4차례 인상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놔야 된다고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15년도 말에 기사 보시면 이분을 매파로 분류해요. 저도 매파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비둘기 이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멜레온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아스트로백작 같은 분이라서 뭐 anyway 근데 블러드라는 사람 왕비둘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분명히 시장한테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FOMC 전에도 얘기했어. 그렇죠. FOMC 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조금 이거 이상하다. 내가 믿던 형인데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좀 조심하래. 그리고 블레이너드 이사도 그날 똑같은 날 얘기했어. 그래서 저도 이날 이 두 사람이 움직였으면 이거는 생각이 좀 바뀐 거다.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다라는. 근데 뭐 이제 제 생각에 그거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가지인데 찜찜함, 점도표, 블라드,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 이 네 가지를 던져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 네 가지 퍼즐의 조합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뭔가 다르다. 뭐가 있다. 이거 땡겨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저는 이제 뭐 다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는 상승을 했고 장기 금리는 주저앉았어요. 플랫한 됐죠. 그렇죠. 그리고 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긴장하는 거는 일단 뭐 리저너블하고 금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인상 인하와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보통 단기 금리인데 금리 인상을 빨라진다라는 데 대해서 단기 금리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장기 금리가 주저앉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확대 경기 좋아지는 거, 축소 경기 안 좋아지겠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투자 전략을 가는 데 있어서 약간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에 비중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도 자금 흐름도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은행이나 산업재에 작년 8월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오던 자금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진짜로 걱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로 물가가 그렇게까지 경기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되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이거 부담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이거 저 장단기 금리차 해석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년 30년물 금리 차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었던 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6년이 그랬어요.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레벨보다 더 높게 올리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는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내려와서 장단기금리 역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2005년 6년이죠. 그때 당시 이제 그린스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단기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는 이제 양적 완화가 뚝 중단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2010년도 4월에 중단이 됐을 때 그러면 막 국채를 사가지고 국채금리를 누르다가 더 안 사면 금리가 뛰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부양이 없으면 실물 경제는 다시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가면서 다 주저앉아 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금리가 주저앉은 게 1번. 그 다음에 그래서 2010년도 11월에 2차 양적 완화를 했고 2011년 6월에 끝냈어요. 여기서도 한 번에 확 잠궈버렸어요. 테이퍼 한 게 아니라 확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2011년 6월부터 금리가 훅 주저앉아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끝냈는데 금리가 주저앉은 거죠. 얘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1년 8월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5월에 드디어 이제 이악 물고 시작했던 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3차 양적 완화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 테이퍼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우리한테 공포스러운 단어 같지만 앞에 1, 2차 양적 완화 뚝 끄는 거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확 잠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잠그는 거죠. 저는 제 기억에는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미리 정해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뚝 쓰는 것처럼. 원래 정해져 있던 거잖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양적 완화 때는 계속 사줄게 라고 하다가 번외기가 누가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 이게 무서운 사시미가 이렇게 확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왜냐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영원히 해주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랐다. 어쨌든 지금 세 차례의 갑작스런 양적 완화 중단 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13년도 5월 달에도 테이퍼링을 선언하거나 15년도에도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 이제 어김없이 나타났던 현상은 단기 금리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 모습은 2018년도 말부터 더 심해져요. 2018년도 4분기로 가보면 그때가 이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시장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단기금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고 파월이 계속 갈고대니까 단기금리는 계속 위를 향했고, 장기금리는 이미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걸 생각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주저앉으니까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년도 5월달에 19년도 3월이었을 거예요. 둘이 크로스 한 거죠. 장기금리 역전이 났죠. 드디어 리세션이다. 네. 그렇죠. 1년 안에 리세션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실물경제하고는 장기가 반응을 하고 금융경제 중앙은행의 정책은 단기가 반응을 해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으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마진이 높아지니까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럼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실물경제가 좋죠. 그래서 이제 가치주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건데, 어쨌든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줄 동의를 못 찾게 돼요. 그럼 은행들의 마진이 줄어드니까 대출이 되게 위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덜 풀게 되면은 실물경제에서 일정 수준의 시차를 두면서 경기 둔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신처럼 믿는 얘기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1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과거 이런 적이 과거 9번 있었는데 8번 침체를 겪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딱 겪었죠. 예. 물론 이제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는데, 뭐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갔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둔화가 지금 긴축을 해가지고 실물경제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실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페드가 얘기하는 거를 믿기 시작했고 이 레토릭이 먹힌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페드의 긴축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네. 금 가격이 예리하게 떨어졌어요. 많이 폭락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맛보이다가 그게 한꺼번에 방향을 확 전환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강세 일변도를 보이던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서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산군들의 반응은 지금 페드가 얘기하는 긴축의 레토릭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걸 흡수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이제 쌩까는 분위기였다가 하면서 이제 내 콤보를 맞고 나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질문 드리면, 이 플래티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내지는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것보다 좋지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V 시나리오에서 약간 고성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과의 조금만 연결을 해본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뭐 6개월이 될지 뭐 1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다시 고성장으로 갈 수 있다. 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예요? 저는 좀 궁금해요. 이런 거죠.